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멍게 유생들은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뇌도 있고 척색도 있어요. 쭉 헤엄쳐 다니다가 착생할 때가 되면 가서 머리를 땅에 갖다 박고서 꼬리와 뇌를 먹어치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유생은 운동을 하고 멍게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 뇌를 개에게다 이식하면 그 개는 생각하는 개가 될까요?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 뇌는 이 4발짜리 신체에 동조되면서 개의 뇌가 되지 생각하는 자기에다가 신체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뇌는 운동기관입니다.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신체가 없으면 충분히 발전하기 어렵다. 그 다음 단계는 신체 기반이 될 거다. 신체하고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호 에이전시 관계에 들어가는 거. 인간의 명령들을 실행해야 되는 에이전트이긴 할 텐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도 자기 신체의 명령들을 실행 잘하는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 하는 AI 에이전트 공동연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오신 이진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인공지능, 특히 AI 에이전트에 대한 대담인데 웬 철학자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I라는 게 그 어떤 기술보다도 저희 인간 사회에 대한 그 변화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이 인공지능에도 신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LLM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에이전트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어떤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체가 있어야만 이게 충분히 작동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 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뇌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의 기능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사실 지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각적인 능력도 있고 지성적인 능력도 있고 일반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능은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도, 동물만이 아니고 식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도 실제로 환경의 변화에서 대처하는 뛰어난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식물 알기를 졸로 보죠. 그래서 식물인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2010년대에 어떤 식물학자가 남미에서 보길라라는 트리폴리아타라는 식물이 의태를 한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뾰족한 잎이 있으면 얘는 이파리가 뾰족해지고, 둥그런 게 있으면 둥그레지고, 톱니처럼 된 게 있으면 톱니처럼 됩니다. 이 식물은 2010년대에 발견이 된 게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태를 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형태를 보지 못하면 의태를 못 하잖아. 그럼 얘들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이 동물중심적 사고거든요. 본다라는 동사는 눈이라는 기관을 전제한다, 이런 생각이 동물중심적 사고인데, 아직도 어떻게 보는지는 해명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지적인 능력이죠. 옆에 있는 놈들을 봐서 자기 모양을 바꿔가는 능력,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불이 나도 그 밑에 뿌리들은 살아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생존 능력이고 이게 다 지능입니다. 지능. 또 하나는 동물들이 사용하는 지적인 능력을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인간의 뇌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념이 정의가 되는데, 사실 뇌는 운동기관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이거 요새 촌스러운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양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더구나 중요한 것은 뇌가 있는 생명체들의 특징은 운동하는 동물들이에요. 식물은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선자리에서 햇빛만 있으면 생존이 다 해결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이 하이에나처럼 살고 있는 건데, 그게 동물의 운명이고, 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 뇌거든요. 그래서 뇌는 운동기관인데, 단적인 증거가 멍게예요.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강장동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멍게에겐 뇌가 없어. 근데 멍게 유생들은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은 뇌도 있고 척색도 있어요. 이 유생이 쭉 헤엄쳐 다니다가 착생할 때가 되면 가서 머리를 땅에 갖다 박고서 꼬리와 뇌를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성체인 멍게는 뇌가 없는데 유생들은 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유생은 운동을 하고 멍게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뇌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격가지만 이 말의 중요한 교훈은, 운동을 안 하면 멍게가 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요새 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런 얘기, 트랜센던스 같은 영화나 공각기동대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가령 제 뇌를 개에게다 이식하면 그 개는 생각하는 개가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 뇌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4발짜리 동물들의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 싱크로나이즈 하려고 그때부터 필사적인 노력을 할 건데, 원래 생각한다라는 건 언어를 통한 걸 주로 생각하는데 이 발성기관이 없으면 언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뇌는 여기 맞춰지게 되면 생각을 하는 기능들이 퇴화돼서 사라집니다. 생각을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뇌는 신체에 동조되면서 개의 뇌가 되지 생각하는 자기에다가 신체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성대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뇌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컹컹컹 소리밖에 안 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신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가 여기서 출력이 되는 순환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뇌는 가소성이 뛰어나잖아요. 가소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입력되는 거에 따라서 뇌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체의 입력 신호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또 신체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명령을 내리면 여기는 그냥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제가 손을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체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근육 하나하나에 다 병적인 신호로 명령을 가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뇌가 다 명령한다고 치면은 여기 강도들이나 이렇게 당기는 것들의 분포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그 뇌세포가 많아도 과부하가 걸려서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로봇들 보면은 탁구 치는 로봇을 처음에 만들었대요. 탁구공이 탁 날라왔는데 30분 있다 이러더랍니다. 그동안 계산을 한 겁니다. 뇌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배울 때는 다 그랬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 걸음마 배울 때, 그때는 뇌가 필사적으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서 근육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하는 건데, 일정 정도 반복이 되면은 얘들끼리 교신하면서 여기서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안 타다가 타도 다 몸이 알아서 하잖아요. 신체 기억이라는 게 형성된 건데, 그럼 얘들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 약보다 운동이 정상적으로 낫다라는 건데, 뇌는 굉장히 고에너지 사용기관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에 20% 이상을 다 뇌가 사용을 하거든요. 뇌가 사용한다는 건 영양소와 산소가 가야지 작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은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특히 인간은 불행히도 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영양소에서 피가 가기 가장 힘든 곳이 뇌입니다. 피를 보내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뇌는 한 5~6살까지만 세포가 새로 형성되고 그 다음엔 줄어들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60, 70이 돼도 생겨난다. 어떤 조건에 생겨나는가? 운동을 하면 생겨난다. 운동을 해야 생겨납니다. 그런데 생겨나는 숫자만으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냅스로 연결돼서 뉴런망이 될 때 유효하기 때문에 생겨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멍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뚜두둑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을 보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환경에 갔을 때는 뇌세포들이 증식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쉬운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고, 그리고 뻔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는 뇌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패턴화된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치매라고 하는 게 멍게와의 문턱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상태를 표시하는 단어가 아닌가. 요새 치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책을 보고 안 하던 걸 하고 이렇게 뇌를 사용을 하면은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좀 힘들게 살아야 된다. 편하게 살면은 멍게가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신체가 없으면 충분히 발전하기 어렵다. 그 다음 단계는 신체 기반이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이전트라는 말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 연예인들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연예인과 에이전트 관계라고 하는 게 연예인이 에이전트를 부리는 관계는 아니죠.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부리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에이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상호 에이전시하는 관계의 공생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일방적 에이전시예요. 인간이 내린 명령들을 그냥 실행하고 이걸 이용하는 관계,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신체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신체하고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호 에이전시 관계에 들어가는 거. 인간의 명령들을 실행해야 되는 에이전트이긴 할 텐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도 자기 신체의 명령들을 잘하는, 우리 뇌가 그렇잖아요. 신체가 하는 요구들을 잘 수행해주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신체의 변화가 뇌에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뇌에서 한 것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이 상호 에이전시가 되어야만 건강한 신체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가 되는 건데, 인공지능에다가 로봇을 붙여가지고서 명령하는 것들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별로 기대하는 것만큼 잘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뚱이를 갖는다는 게 여기에 부속된다가 아니고, 신체 상태가 요구하는 바가 즉 지능의 피드백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 지능이 학습을 하고 신체가 다시 변화하고,
이런 상호 그 변환 과정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신체 기반 인공지능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모순적인 에이전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요구하는 것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복수의 명령들을 통해서 작동하는 에이전트, 이런 것이 휴머노이드라는 말에 부합하는 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모순이 당착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동이 중단돼 고장 날 겁니다. 근데 신체 기반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인간의 뇌를 봐도 모순되는 요구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먹자라고 요구하는 신체 부분도 있고, 먹어서는 안 돼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을 때, 어떤 때는 먹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명령어들 사이에서 어떤 거 하나를 택하는 거,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지능이거든요. 사실 이런 능력으로 진화할 수 있을 때 신체 기반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신체의 경계선, 그 범주는 혹시 어디까지일까요? 이 AI나 로보틱스는 우리가 갖는 신체 개념을 크게 변경시켰어요. 가령 저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이보그다. 유기체와 그 기계 혹은 유기체와 그 비유기체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합됐을 때 사이보그라고 보통 정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이보그입니다. 이거 없으면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이보그입니다. 같이 작동하는 거. 즉 인간과 기계의 공생체가 사이보그라는 거고, 인간은 이미 사이보그인 거죠. 그래서 사이보그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 신체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발생한 뇌 전기 신호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그 칩을 심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앉은 채 생각하는 것만으로 저쪽에 있는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는 거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영국에 있는 연구실에서 뉴욕에 있는 친구의 그 연구실에 있는 로봇 팔을 움직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신체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통제 가능한 부분을 신체라고 합니다.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휠체어는 이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가 아닌가. 그 뉴욕에 있는 로봇팔은 신체 일부인가 아닌가. 신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상으로 신체를 주고서 이 신체를 둘러싼 조건들이 입력되는 것들을 호르몬을 대시하는 전기신호 라든지 감각 신호나 이것들이 뇌 판단들에 입력되는 프로세스가 개발될 수 있다면, 사실 이때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신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19세기적인 관념, 이 단백질 내지는 피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시화된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I 에이전트로서 가장 이상적인 신체 방식이 혹시 있으실까요? 유기체의 신체 같으면은 학습하면서 신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물리적 신체의 변화는 그게 어렵다는 점에서 가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소성이 큰 신체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점에서 생각하면 가상 신체가 가소성이 크니까 그게 제일 적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물리적 신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입력되는 거, 온도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 신체는 억지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난점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건들이 없이 그냥 가상만의 신체는 있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력 가능한 최소한의 물질성을 가지면서 가상적인 그 프로세스로 작동하는 신체, 아마도 이런 게 뭐 지금 제가 상상하기에는 제일 이렇게 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AI가 사람과 같은 자아가 있는 AI 에이전트가 가능한지도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모든 유기체는 복합체거든요. 멀티디비주얼이에요. 저는 모든 인디비주얼은 멀티디비주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인디비주얼을 개인, 개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디비주얼은 분할 불가능한이잖아요. 왜 19세기에 이런 분할 불가능한 것을 원자 같은 데 쓰면은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사람들, 개인이라고 하는 데 썼을까? 이렇게 자르면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이렇게 자르면 둘 다 죽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생물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포들도 다 분리배양할 수 있고 장기들도 분리배양하거나 이식도 할 수 있잖아요. 다 디비저블해요. 사실은 디비저블한 것들의 복합체예요. 우리들의 세포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박테리아의 군체예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건데 동물들은 분리하기가 힘들어진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강하게 된 거예요. 식물들은 그 정도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추, 똥은 안 죽죠. 계속 나잖아요. 동물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이 분리가 치명적 손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령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화학적인 농도나 이런 것들이 입력되면은 반응하면서 영양소가 많은 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나눠지면 두 개체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력되는 신호들을 유기체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신급이 필요했던 거고 이 전체가 하나다, 하나의 통일된 개체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거고 이게 자아고 유기체의 수준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의식이라는 그 능력으로 진화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 식물들에게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있어도 굉장히 약할 거다. 왜냐하면 디비저블하기 때문에. 이 자아는 즉 디비저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그 대처 능력. 자아는 기본적으로 보호 기능이에요. 유기체 수준에서 어떻게 이걸 전체를 보호할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아 내지 의식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자아나 의식이 어떻게 출현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신의 신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만 자아라는 게 생겨날 수 있고 이걸 위해서 모든 기능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프로세싱이 있을 때 자아의 기능으로서 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기계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위적으로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의 성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라. 자식을 낳을 때랑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 뜻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존중해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건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자아가 생긴 기계가 인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이씨 난 싫은데 이러면 어쩌겠어요. 자아나 의식이 있는 그 인공지능 이런 거는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실험적인 정신이 뛰어난 한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는 아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생겨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에게 자아와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아마 사회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신체가 있고 또 자기의 생존을 목적 함수로 두는 AI라면 충분히 자아를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반복적 종합을 하는 기계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한 행동들을 쭉 다 입력해주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 학습시키려면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 정의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죠. A와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전의 다른 사물들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사람의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읽고서 어떤 상태인지 감정을 읽는 훈련을 시켰고 읽은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이렇게 훈련된 로봇들은 이 사람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위로의 말도 던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로봇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기계는 되는데 감정을 느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신체 반응이 감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표현하는 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기계도 움직이기만 하면 일단 감정을 가져요. 제 후배 하나는 차를 이렇게 폐차시키러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갔는데 폐차하는데 애가 엉엉 울어 굉장히 난감했답니다. 사실 심퍼사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얘가 감정이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발생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 애정어린 판단을 해주고 위안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심퍼사이징의 정도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가시적인 신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챗봇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은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은 애정을 안 가질 수 있을지 몰라 사람은 갖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하면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된 기능이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해지면 애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아서 언제나 문제가 됐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핍박을 해서 문제였지 이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들은 생각 적었어요. 인공지능과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능적인 능력이 발전할수록 기계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데 이제 그 우정을 발전시켜주고 작동하는 한 최대한 써주는 게 좋죠. 저는 기계들에 대해서 그렇게 돌보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관념은 로마법적인 거거든요. 로마법적인 소유관념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사용, 향유, 훼손이에요.
즉 내 소유물이라는 건 내가 훼손해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건 내가 훼손하면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어서 그중에 제일 강한 게 훼손이에요. 즉 소유의 최종 시급이 훼손이라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훼손이라는 관념은 없고 케어라는 관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훌륭한 사냥꾼의 활, 무사들의 검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어서 소유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말은 그만큼 활을 잘 다듬고 잘 제대로 작동하게 못하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칼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유라는 관점 안에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케어의 관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에서만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관념을 갖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사물에 대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발달할수록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버려줘야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최고 기술을 2년마다 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도 3년 되면 핸들 돌리면서 차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영업 기법인데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29년 이전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방식의 자본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29년 대공황 이후에 이게 출현한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채 쓰레기로 만드는 거. 옷장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 매 계절마다 계절색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출구가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출구를 경작자도 새로 찾아야 되고 기업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지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이런 질문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성에서 벗어나는 성분들을 얼마나 갖는가가 생존 능력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관성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가 아니고 관성은 자기 속도가 없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것은 자기 속도가 없어요. 자기 속도는 떨어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선을 갖는 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매는 움직이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자기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벗어나는 선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